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요새는 시댁하고 인연을 끊고 사는 며느리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중 한 명에 속하는데요. 처음부터 시댁과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진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의 계기로 시댁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결국 최후의 선택으로 인연을 끊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연들을 많이 듣다 보니 몇 년 전 시댁과 선을 긋게 된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결혼 후 몇 년간은 드라마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건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극복해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간단히 가족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9살로 동네에서 나름 이름난 부대찌개 가게를 남편과 친정엄마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죠. 사건 당시 제 나이는 30대 초반쯤이었어요. 제 가게에 식품을 납품해 주시던 담당자님이 바뀌었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선한 인상의 청년으로요. 이때 저희 친정엄마는 항상 그 청년이 올 때마다 시원한 음료수 간식 등을 주면서 꽤 친해지셨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 중 미혼에 저보다는 4살 어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연하라는 사실에 조금 실망한 눈치였죠. 아마도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간 딸이 걱정되어 연결을 시켜주고 싶었나 봅니다. 아이고, 성실해서 좋은데 너보다 어리단다. 이렇게 웃으며 이야기하곤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물건을 납품하러 올 때마다 자주 보게 되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놓고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화를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다며 툴툴대는 청년의 말에 제가 흔쾌히 가준다고 했어요. 그렇게 밖에서 만나보니 또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항상 작업복만 입은 모습만 보다가 사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살짝 설레었어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술 한잔하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은근슬쩍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그 청년이 저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와 만나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자주 밖에서 청년과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저희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해 있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하루는 반지 하나 주더니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프로포즈라고 하기에는 정말 썰렁했죠. 제가 생각했던 프로포즈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 제 나이는 34살, 그 청년은 30살로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남편에게 결혼 상대로는 아니라고 했죠.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말고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시댁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본인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주었으니까요. 시아버지는 따로 직업이 없고 일이 있을 때 나가는 막노동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식당을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밑으로 연년생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 직업이 없다고 했죠. 게다가 시댁 식구들이 사는 집은 월세였고 하물며 보증금도 남편이 번 돈으로 구한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시댁의 형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건 친정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의 인성만 올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솔직히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인지 답답해하던 찰나에 남편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서 남편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네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시어머니의 황당한 행동에 버럭 화를 냈고 계속 반대를 한다면 친정에 들어가서 대릴 사회로 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3개월 동안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여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어요. 이때 남편은 혼수와 예단은 생략하고 그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는 데 보태자고 하였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다 말이 된 줄 알았던 혼수 문제였죠. 사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 시선도 있고.
이불부터 식기, 그리고 가구까지 혼수로 해오라는 시어머니. 저는 당황하여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이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혼수 예단을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하지 않았냐면서 화를 냈죠. 하지만 끝까지 혼수는 포기 못한다는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그날 상견례는 양가 부모님들끼리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혼수는 생략하기로 했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남편이 모은 돈과 제 돈으로 식당 근처에 신혼집을 구하였어요. 부동산을 하시는 친정 아버지 덕분에 괜찮은 평수의 단독 주택을 구하였고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정말 힘들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신혼여행은 따로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휴가를 오래 쓰기도 힘들고 저도 가게를 오래 비울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가기로 약속하고 생략했죠. 결혼 후 시댁과 잘 지내보기 위해서 자주 찾아뵙고 연락을 자주 하였더니 시부모님들도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는 열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다행이다 생각했죠. 결혼 전에는 반대도 있었고 무리한 혼수 요구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결혼 후에 이 일로 트집을 잡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댁과의 갈등도 없이 편하게 잘 지내던 중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부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남편의 연년생 동생인 시동생의 취직 자리였죠. 이력서를 여러 곳에 넣었지만 대부분 탈락하여 일할 곳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얘, 일자리 좀 부탁할게. 내 아들 내가 잘 안다. 일을 성실하게 잘할 거야.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시동생의 고도비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외모를 많이 보는 시대이다 보니 살을 빼지 않는 이상 취직은 힘들어 보였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의 부대찌개 가게에서 일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였죠. 큰 돈은 안 벌어도 되니 자기 쓸 용돈벌이만 하면 된다고 하신 겁니다. 사실 저희 가게는 직원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주방에서 일할 남자 한 명이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시어머니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게에 취직을 한 시동생은 나름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하지만 체중 때문에 무릎에 무리가 많이 와서 오랜 시간 일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였죠. 그래서 바쁜 저녁 시간 설거지 알바를 시켰습니다. 하루에 5시간 안 되는 시간을 근무하였고 주 5일 근무하는 걸로 하였고 월급은 150만 원 정도 생각했어요. 시동생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고 부대찌개 가게에는 저 그리고 시동생, 식당을 처음 열 때부터 같이 일해주셨던 이모님 3명, 마지막으로 친정 어머니까지 총 6명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굳이 친정엄마까지 나와서 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에게는 바쁠 때 도와달라고 할 테니 집에서 푹 쉬라고 하였어요. 엄마, 바쁠 때만 도와줘요. 허리도 성치 않으신데. 여긴 사람도 충원했으니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는 이모님께서 그만둘 테니 사람을 새로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체 갑자기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 저에게는 입을 다물고 말을 해주지 않으셨죠.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주방 이모 한 분은 그만두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저희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너무 오랜 시간 함께해온 이모님이어서 갑작스럽게 그만둔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이모님이 빠지게 되면 장사를 하는데도 타격이 있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이유인지 말해주지 않으니 더더욱 답답했죠. 결국 엄마가 만나고 오겠다고 하였고 그저 엄마가 소식을 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보다는 엄마와 언니, 동생 하면서 가족처럼 지냈으니 무언가 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식당에서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식당 이모 손을 잡고 식당 문을 열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시동생을 찾았죠. 아이고, 이 쓰레기 같은 녀석 어딨어? 지 주제도 모르는 게 어디서 감히... 왜 그렇게 화났는지 친정엄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이때 저희 엄마에게서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시동생의 주방 이모에게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모가 시키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죠.
주방 이모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시동생을 혼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너는 남이고 나는 가족이다. 너랑 나랑 싸우면 누굴 해고하겠냐? 도대체 그 나이까지 뭘 하고 살았길래 남의 식당에서 이 일을 하고 있냐? 한심하다. 나는 곧 일을 배워서 2호점을 차려서 나갈 거라는 등 막말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처음 시동생을 주방 이모에게 소개해줄 때 일 좀 많이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던 제가 생각났고 주방 이모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오히려 시동생이 갑질을 하니 더러워서 때려치운 거라고 말하더군요.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나 싶어요. 사장님 말도 안 듣고 행동은 굼뜨고 아휴. 결국 이모와의 오해는 풀렸고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간략하게 말한 뒤 시동생을 해고하기로 하였어요. 마침 근무 기간도 한 달이 다 되어가니 넉넉하게 시급 1만 원으로 계산해서 1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출근하고 저는 시동생에게 그간 일을 말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해 놓은 월급 봉투를 주었죠. 그렇게 시동생은 가게에서 해고가 되고 다행히 주방 이모와의 오해는 풀리게 되어 식당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일을 끝내고 집에 가니 남편이 일찍 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봐서 하나도 빼먹지 않고 말해주었죠. 그랬더니 화가 난 남편은 시동생에게 바로 전화해서 화를 냈죠. 그리고 시동생 보고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지만 그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30분 후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족이 중요하지 남이 중요하니? 그리고 네가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야지. 오히려 싸움을 붙이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니?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바로 제 전화기를 뺏어서 시어머니에게 저 대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 녀석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한지 모르겠지만 와이프 가게에서 되지도 않는 갑질을 하면서 남의 가게에서 깽판 친 놈이 잘못한 거죠.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면 받지 말고 자기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정말 든든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에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죄 지은 건 없지만 연락하기가 망설여져서 평소 종종 하던 안부 인사도 생략했어요. 그렇게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뜬금없이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죠. 임금체불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노동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이었죠. 한 달간 근무를 하였지만 급여는 150만 원밖에 주지 않았고 제가 무단으로 해고를 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건의 정황을 말하였지만 우선 신고 취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노동청 담당자가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하여 바로 시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면서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였을 때 시동생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동생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잡고 신고를 취하하라고 소리쳤어요. 사람 구실하라고 없는 자리 만들어서 일하게 해준 대가가 뒤통수 때리는 거야? 그러자 남편의 행동에 겁먹은 시동생은 바로 노동청에 전화하여 신고를 취하였고 저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신고 이유를 물어보니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정신 못 차린 거죠.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집에 도착하여 분위기가 이상한 점을 느꼈는지 저에게 묻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그간 상황을 말해주자 시아버지께서도 시동생에게 한참을 잔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렇게 시동생과 남편이 한판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남편은 못난 시동생 대신 저에게 계속 사과를 하였으나 남편이 잘못한 일이 아니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어요. 그 일 이후 시동생에게 여러 차례 연락이 왔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서 무시하기로 했는데요. 그랬더니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띠링.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되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당연히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제가 사과를 받아줘야 할 이유도 없었으며, 만약 사과를 받아준다면 시동생은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게 될 테니까요. 마음고생 좀 해보라고 몇 개월간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았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저희 부부와 시댁의 갈등이 구체화되는데요. 그건 시부였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지께서 동창분들과 함께 저희 식당에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러 왔다면서 매출을 올려주러 왔다고 하셨죠. 저는 시아버지 지인분들께 인사를 드린 후 자리를 피해드렸어요. 시부는 저희 가게에서 제일 비싼 부대찌개와 소주와 맥주를 여러 병 마신 뒤에 그만 돌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계산하려는 친구에게 본인이 계산을 할 테니 먼저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지갑을 놓고 와서 다음에 주겠다고 말한 뒤 식당을 나갔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네, 그냥 드릴 수도 있었지만 뭔가 꺼림칙했거든요. 음식값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은 없을 거라 생각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시아버지는 음식 값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며칠 뒤 시아버지 지인이라는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산은 시아버지가 차후에 한다 하며 그냥 가시는 겁니다. 시아버지에게 사실을 확인해 보니 본인이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분들이 먹은 음식은 외상으로 체크하였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시아버지 지인분들이 몇 차례 오셔서 외상으로 식사를 하시고 밥값은 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께서 한 번에 입금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때부터 짜증이 밀려왔어요. 몇 번은 참았지만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되고 금액이 누적되다 보니 너무나 큰 돈이 외상으로 쌓이게 되었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직접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입금을 해준다고만 하고 계속 미루는 상황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식당에 있는 직원들에게 제가 쉬는 날 시아버지가 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지인분들에게도 절대 외상으로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모님, 절대 외상으로 주지 마세요. 아셨죠? 꼭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께서 식당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도 역시 친구분들과 함께 오셨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외상값을 달라고 하였어요. 그러자 시아버지 지인분께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며느리가 하는 식당이라고 하지 않았나? 너무 인심이 야박하네. 저는 그간 시아버지께서 지인분들을 데려와 먹은 음식값을 계산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술이 취한 시아버지는 술 기운이 올라와서 그런 건지 얼굴이 빨개져서 저에게 말하였죠. 아니, 며느리 가게에서 밥 먹는데 돈을 달라고 하다니. 네, 아무리 돈독이 올랐어도 그렇지. 아버님 혼자만 식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여러 명을 데려와서 술까지 드시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돈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냐. 어차피 너네 가게에서 파는 음식 하나 더 만드는 게 뭐가 힘들다고. 경우가 있죠, 아버님. 매번 올 때마다 10만 원 이상씩 드시는데 80만 원이나 돼가요. 그리고 내 친구들 가고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 거를 누구 망신을 주려고 이러는 거야? 저와 시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지자 지인분들도 웅성거리면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번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턱 쏠 테니 저희 식당으로 가자고 했다네요. 아니, 본인 생색을 왜 제 가게에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막말은 끝나지 않았죠. 여자가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성격이 그리 드세가지고 어쩌려 그래? 옛날 같았으면 거꾸로 매달아서 몽둥이로 두들겼어.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배추 한 포기가 시아버지 머리에 날라왔어요. 주방에서 김치를 버무리던 엄마가 이 말을 듣고 바로 날려버린 거죠. 누가 맘대로 내 딸에게 몽둥이질을 한다는 거야?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 시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사돈? 화도 나고 엄마에게 대놓고 망신까지 당하자 술까지 취한 시아버지는 친정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지만
식당에 있는 이모님들이 와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시아버지 지인들이 말려서 일단락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엄마는 외상값을 갚을 때까지 절대 못 나간다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돈 내놔. 경우가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배려할 생각은 발톱의 때만큼도 없으니까요. 그때 식당에 있던 손님들도 같이 도와주셨죠. 무전 취식으로 신고하라는 손님도 계셨어요. 자신을 탓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자 결국 시아버지는 카드로 여태까지 먹은 음식값을 모두 결제하였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고 통쾌했어요. 그래도 시부이신데 조금 신경이 쓰이기도 해서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그간 시아버지가 한 행동을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얼굴을 감싸며 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정말 할 말이 없다며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죠. 본인 아버지지만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창피하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시아버지가 저희 식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당부해 놓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다독여줬어요. 그 다음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남편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 번 더 식당에 와서 민폐를 끼치면 매달 드리는 생활비도 끊어버리겠다고 말하였어요. 시댁의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남편의 월급 중 100만 원을 시댁에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드렸던 돈이고 저 또한 돈을 벌었던지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장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시댁하고 트러블 없이 몇 달은 조용히 지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친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 사는 아파트는 세를 놓고 부모님께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였어요. 이번에도 역시 부동산을 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이 컸는데 빈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하여 전세나 월세를 놓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평소 연락이 없으셨던 분인데 당황스러웠죠. 게다가 하는 말이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부모님이 살던 집을 본인이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이 집은 좁고 바깥 사돈에게 잘 좀 말해봐. 라고 말하셨지만 그건 제가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제안을 하셨어요. 지금 남편이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 댁으로 이사를 가면 생활비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기존 시어머니가 살던 집도 월세로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생활비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조금 신경이 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100만 원은 큰 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을 한 뒤 남편과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으니 저희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저희 부모님께 월세 개념으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허락을 받았죠. 그렇게 부모님이 사시던 집을 시댁 식구들이 살도록 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살던 집을 빼니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남편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남편은 보증금 개념으로 생각해달라면서 저희 아버지께 입금해 드린다고 하였지만 아빠는 우리 필요한 거 사라고 극구 부인하셨습니다. 사실 50만 원도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걸 남편이 고집 부려서 용돈처럼 드리게 된 거였죠. 장인어른 아닙니다. 거진 공짜로 저희 부모님 살게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들어온 보증금으로 조그마한 사치를 부리게 되었어요. 이 돈을 그냥 저금해 놓을까 생각을 하다 남편과 저는 커플로 금팔찌를 맞췄답니다. 그 당시 금값이 한 돈에 18만 원 정도 할 때였는데요. 30돈짜리로 하였어요. 금은 가지고 있어도 오르니 겸사겸사 했죠. 막상 맞춰놓은 뒤 남편과 저는 아까워서 옷장 깊숙이 숨겨놓고 잘 하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가끔 외출할 때만 하고 다녔죠. 그리고 나름 식당도 장사가 꾸준히 잘 되고 시댁도 조용해서 살맛이 난 시기였어요. 자연스럽게 다시 시댁하고 왕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님 댁에 새 들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집 상태도 볼 겸 남편이 갈 때 종종 찾아뵙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사를 와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라고 하셨죠. 평생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게 소원이셨다고 하니까요. 그 꿈이 악몽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인 집이라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되어갔죠. 하루는 어차피 평생 본인들이 살 텐데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인지 저는 여기서 평생 사실 생각보다는 돈을 벌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게다가 이 집은 아빠 명의인데 아빠의 선택권이고 딸로서도 그럴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 몰상식했죠. 아니, 조금 여유로우신데 다 같이 살면 좀 좋니? 됐다. 나도 자존심 상해. 아이고. 이때부터 착한 남편 때문에 시댁과 담을 쌓고 지내진 못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하루는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시댁의 연락을 받고 남편과 찾아갔습니다. 도착을 했을 때 부대찌개가 있더라고요. 부대찌개 장사하는 사람한테 저녁에 또 부대찌개를 먹으라니 뭔가 싶어 물어보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희 가게 2호점을 차릴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2호점까지 관리하기도 힘들고 지금 가게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근방에 빈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부대찌개를 끓여놓은 이유도 저에게 맛평가를 받기 위해서였죠. 저는 우선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을 하였는데요. 시부모님께서 그럼 제 도움은 필요 없고 본인들이 알아서 할 테니 기존 살던 보증금을 달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증금은 보증금인데 그걸 중도에 빼는 경우는 없죠. 그랬더니 시부모님께서 창업 자본금을 빌려달라고 눈을 번뜩이는 겁니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물러나지 않는 시부모님들이었습니다. 시동생을 우리 가게로 보낼 테니 일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동생하고는 기존에 안 좋은 일도 있어서 불편하다고 말하였죠. 그랬더니 시부모님들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만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누가 훔쳐간대니?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 테니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것을. 아이고 참 독하네 독해. 레시피를 따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식당 돌아가는 사정만 배우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대신 일하기 전 계약서와 각서를 쓰기로 했어요. 가족끼리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하는 시부모님이었지만 시동생이 한 행동이 있으니 결국엔 계약서와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일하는 동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시급으로 계산하여 준다는 내용과 갑질 절대 금지, 그리고 식당 이모님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 처음부터 일을 배우는 조건이었죠. 조보에게 오랫동안 일해온 이모님들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기 문제도 있고요. 시동생의 사과에 착하신 주방 이모님들은 용서를 해주셨고 시동생도 생각했던 것보다 성실하게 일을 배워나갔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를 일을 했는데요. 시동생은 차가 없어서 저녁 늦은 시간에는 저희 집에서 재우고 저는 오전에 재료를 구입하러 시장에 가야 해서 먼저 출근을 하고 출근 시간에 맞춰서 시동생이 식당에 나왔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그때까지만 해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게에서 3개월 동안 일을 배우고 시동생은 시부모님들과 함께 가게를 차렸어요. 저희와 같은 부대찌개 가게였지만 2호점은 아니고 따로 본인들이 상호를 정해서 오픈했죠. 처음에는 저희 2호점으로 오픈하고 싶다고 하는 걸 극구 말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만약 2호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면 본점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픈한 시동생의 부대찌개 가게는 생각처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도 없고 매일 적자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마지못해 육수 내는 방법은 알려줬지만 동네 상권이 문제였는지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픈하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시아버지는 다시 일을 나가시고 시어머니도 다른 식당에 다니면서 돈을 벌러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1년 만에 결국 식당은 접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낼 돈도 없어서 보증금을 다 까먹었다고 했죠. 가게를 접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식당에 체격이 좀 있는 남자 2분이 와서 시동생을 찾았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돈을 빌리고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1년 전 불법 사채를 쓰고 이자를 갚지 못한 지는 3개월이 되었다고 했죠. 저희 가게에 온 이유를 물어보니 저희 가게가 1호점이고 본인 가게를 2호점으로 소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매일 사채업자가 찾아온 겁니다. 대출한 금액을 알아보니 원금은 3천만 원 정도였고 이자만 1,000만 원이 넘었죠. 하지만 제가 왜 돈을 갚아야 하는지 물어보니 사채업자들이 저에게 연대보증서를 들이미는 겁니다. 거기에는 제 남편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웠죠. 우선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그날 바로 시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 처음 가게를 오픈할 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월 차 때부터 원금을 갚기도 힘들고 이자도 내지 못하자 본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명의로 연대보증서를 직접 쓰도록 강요하였다고 해요. 욕설이나 폭력은 없었지만 몇 시간 동안 놓아두지 않자 결국 작성을 한 뒤에 풀려나게 되었다고 말하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바로 남편에게 말하였고 법적으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 친정 아버지에게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직접 사채업자를 만나서 말을 하였죠. 우선 저희 남편이 보증을 서준 적도 없고 저희 가게로 찾아오는 건 불법 추심이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문서 위조이니 죽이던 살리던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맘대로 하세요. 이쪽 전문가이시니 이게 불법인 걸 아실 거고요. 저흰 단 한 푼도 못 내줍니다. 그리곤 한 번 더 찾아온다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 후로는 저희 가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시댁의 집으로 매일같이 쫓아갔다고 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하더군요. 남편도 큰 돈은 없었고 저도 그 돈을 갚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같이 죽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자 시동생은 제 식당에서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하였어요. 시동생도 맘고생을 많이 했는지 1년 사이 살이 꽤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쌍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왜 욕심을 부려서 빚까지 지게 되고 주변 사람들을 왜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부터 독하게 마음먹었던 시기였어요. 까딱하단 우리 부부, 친정 부모님까지 덤탱했을 게 뻔한 족속들이었으니까요. 계속 시댁에게 빨대 꽂혀 살면 안 되겠다 싶었죠. 사채업자 사건 이후 시동생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갚아 나갔어요. 하지만 월급에서 80%는 제외하고 20%를 주었죠.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걸 보니 아직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시댁에서도 별다른 소란 없이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고 예전과 마찬가지로 식당이 늦게 끝나는 날은 저희 집에서 재우고 출근을 했죠. 그리고 쉬는 날은 친구들을 만나고 평범하게 지내던 시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의 씀씀이었죠. 분명 월급의 20%는 휴대폰 요금을 내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도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오고 휴대폰도 최신형으로 바꿔왔죠. 그리고 한정판 운동화까지 서슴없이 사서 신고 왔는데요. 시동생에게 이런 것들은 비싸지 않냐고 물어보았는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렴하게 산 거라고 말을 돌렸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시동생은 더 이상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돈이 솟아나올 구멍이 없으니 의구심은 더욱 쌓여갔습니다. 그런 씀씀이를 제외하고는 별 문제 없이 조용하게 잘 지내고 있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점심을 먹으러 저희 식당으로 왔어요. 시동생도 같이 밥을 먹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 하고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남편이 시동생의 휴대폰을 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돈도 없는 놈이 무슨 휴대폰을 이렇게 좋은 거를 쓴대? 그렇게 말하면서 내심 본인도 갖고 싶은지 계속 만지작거리길래 우리 부부도 휴대폰을 안 바꾼 지 오래됐으니 이참에 바꿔볼까 하고 대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시동생 휴대폰을 보던 중 카톡이 하나 온 겁니다. 사장님, 저번에 보내주신 영상 후속은 언제 나오나요? 사장님? 시동생에게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궁금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화 내용 위에는 주고받은 링크와 돈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링크를 클릭해보니 그렇게 저희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쌓여왔던 의구심이 실제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저희 안방과 욕실 영상이 떡하니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얼굴은 가려졌지만 확실히 저희 집이었죠. 제가 사는 집인데 왜 모르겠나요?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사이 시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뺏으려 했죠. 하지만 남편은 뺏기지 않고 이 영상은 어떻게 된 건지 말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시동생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남의 폰을 왜 가져갔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정말 이 행동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시동생을 신고하였고 그렇게 형사분들이 오셔서 시동생을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던 식당 이모님이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하였는지 식당에 친정 아버지와 다급히 오셨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친정 부모님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저희 어머니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셨죠. 아빠는 시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이리로 뛰어오라고 마구 소리치셨죠. 그렇게 오신 시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고 물으셨는데 영상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히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세상 어이없는 발언이 그들에게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들이죠. 별일 아닌 듯 말하는데 그 궤변이 더욱 괘씸했습니다. 내 아들도 나오지 않았냐. 우리 큰아들도 가만히 있는데 왜 그렇게 유난이냐고 하는 겁니다. 이미 이들은 시동생에게서 전화를 받았는지 입을 맞추고 온 듯 보였습니다. 어린애가 호기심에 그런 거 가지고 무슨 경찰에 신고까지 해. 빨리 가서 데려와라. 뭐라고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남편이 말이 없는 건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도 네 하나밖에 없는 남편 동생 콩밥을 먹이겠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돈 가지고 치졸하게 구니까 애가 엇나간 거 아니냐. 이래서 집에는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네가 들어오고 우리 집이 완전 콩가루가 됐어. 돈 또 고르냐 너이구.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되려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희 친정엄마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시어머니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뭐? 돈 또 고르냐? 그래, 아이고, 이거 입이 걸레네.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 이거 놓으라며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절대 놔주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말리려는 시아버지를 주방 이모들이 말렸고 결국 저희 엄마에게 머리를 한 움큼 뽑히고 나서야 풀려났죠.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들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지 더 이상 얼굴을 보고 살지 말자고 소리를 질렀어요. 처음에는 시부모님들이 제 탓을 하다 보면 남편이 자기들 편을 들어주겠지 싶었나 봅니다. 그랬던 남편이 절교를 선언하니 시모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남편을 흔들어댔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일주일 정도 휴업을 하였어요. 식당 이모들에게는 휴가를 주고 시동생이 해집어 놓은 저희 집을 정리했죠. 카메라는 총 3대였어요. 장롱 위에 1개, 벽시계 뒤에 1개, 그리고 욕조 화장실 장 위에 1개. 정리를 하다가 뭔가 기분이 싸한 겁니다. 혹시나 해서 장롱 깊숙이 숨겨놓은 저희 부부 금팔찌를 찾아보았더니 안 보였습니다. 사실 범인은 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시동생에게 장롱에서 네 지문이 나왔다고 떠보았더니 돈이 없어서 몰래 가져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상들도 돈을 주고 사이트에 팔았던 거였죠. 선을 넘어도 너무나 넘은 시동생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뜻에 따르겠다 하였고 저는 합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동생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와 처음에는 화를 내고 나중에는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었죠. 하지만 절대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독하다고 하는 거 있죠? 남편도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산다고 하니 더 이상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시댁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버리자고 했죠.
따로 계약서를 쓰고 사는 게 아니고 명의는 친정아버지 명의였기 때문에 간단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갔을 때 사람을 써서 집안의 물건을 모두 아파트 공터에 내놓고 두어락을 아예 바꿔버렸으니까요. 시댁 살림이 별로 없어서인지 5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한순간 거리에 내몰린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는 통하지 않으니 남편에게 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를 낳아준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남편은 시댁에 1,000만 원 보증금을 내주었어요. 반지하 집이라도 구해서 살라고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들은 남편에게도 쌍욕을 했다고 해요.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고, 더 이상 자식도 아니라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일을 계기로 시댁에 대한 정을 완전히 끊어내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선처해달라면서 가게에 들어 누웠어요. 저는 영업 방해로 지구대에 신고하고 몇 차례 반복하니 이제는 저희 아버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시부모님들이 빌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성격이 완고하시기 때문에 얄짤 없었죠. 시아버지는 이 일로 술에 쩔어서 산다는 소식이 들렸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이 쫙 나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얼굴 들고 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본인 자식이 대형 사고를 치고 다녔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댁과 인연을 완전히 끊은 저는 괜찮았지만 남편이 걱정되어 물어보았는데요.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괜찮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동생하고 나를 차별하긴 했어. 그래도 내가 장남이라서 그런가 했지.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나 봐. 낳아줬다고 다 부모는 아닌 것 같아. 처음부터 내가 단호하게 행동했다면 당신도 힘든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이 아무런 표정 없이 말하였습니다. 다만 한동안은 소주 한두 병을 저하고 먹곤 하였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시동생 일 때문에 남편에게 정말 심한 말을 많이 했어요. 사연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심한 욕설이었어요. 그 정도로 적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요. 내 남편이 친자식이 맞나 싶을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더욱 단호해졌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건 이후 저는 물론 남편이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산 지도 3년이 되어가네요. 시댁에 대한 말은 되도록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라도 치른 것처럼 1년간은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의 임신 소식입니다. 그 누구보다 행복해하던 남편, 그리고 지금은 공주님이 태어나고 완전 딸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부모님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열심히 육아 도서를 챙겨보고 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키울 거고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죠. 많은 일이 있었고 삭막했던 저희는 다행히 임신과 탄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소가 늘어나고 아이로 인해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노산이라 둘째는 힘들 줄 알았지만 저도 있는 힘껏 힘내보려고요. 제가 육아에 바빠서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부대찌개 가게를 대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돼 근처에 조금 더 큰 상가로 확장 오픈을 하였죠. 남편이 식당 일이 이렇게 적성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남편이 식당을 맡은 후로 장사가 더 잘 되고 신메뉴까지 개발하는 열정으로 이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렇게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희 가족 그리고 새로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요.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을 혼자서 풀어나가려 애쓰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남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되도록 좋게 지내는 게 좋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굳이 참아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세상은 이상한 사람들이 넘쳐나니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